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 시점을 후퇴시켰구나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다 흐트러 놓은 거죠.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니야. 그러면서 물가 전망, 통화 정책,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지게 된 거예요. (8월에) 이어서 9월도 너무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좀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오다가 저번 달부터 톤다운 하긴 했지만 이 정도 락바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세미나 다니면은 너무나 많은 메이저분들이 되게 좀 많이 베어리시 해지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 일각에서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민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편한 자리 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10월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 달도 차면 기운다. 뭔가 소주 한잔 생각나는 멘트 같기도 하고, 불안 심리 정점에서 매수 전략인데 8월에 이어 9월에도 채권 금리, 달러 상승세, 글로벌 증시는 물론 이제 코스피도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안 깨질 거라 생각했던 2500도 깨지면서 2400도 깨지는 거냐라는 걱정까지 왔었었죠. 이런 불안정한 흐름 좀 더 이어지는 걸까요? 최근 시장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뭐 거침없이 올라갔죠. 채권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고점이 4.25였는데 이거를 넘어설 듯하다 쉬었다가 이제 9월 FOMC를 지나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2년물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흐름들을 좀 점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6을 넘어서 107을 넘나들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난 거죠. 8월에 이어서 9월 달까지도 시장을 채권금리 그리고 달러 강세를 이끌었던 이유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증시는 요 락바텀이라고 할 수 있는 640선, 글로벌 증시 기준입니다. 640선까지 내려와서 이걸 깨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그림 뒤에 반등을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분기점인데,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640을 깨는 그림들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은 락바텀 수준까지 와 있어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은 경제 지표가 안 나와야지 반등을 해요. 왜냐면 채권금리가 워낙 급등하고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 고용지표가 못 나왔다라고 해야지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고 증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데 고점권이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권이라서 이게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장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장기간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심리도 조금 슬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내려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채권 금리 급등세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좀 우하향하는 그림들로 보고 있거든요.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요 그림 보면은 연방금리 선물이라고 해서 6개월 뒤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치인데, 이게 움직이는 대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6월 말까지. 근데 7월부터는 이 6개월 뒤의 기준금리는 이 정도일 거야 라는 게 5.4로 고정이 됐는데 이거는 혼자 날아가거든요. 기본적인 흐름들은 경기가 좋다. 6월 말 1.3이었던 GDP 성장률 전망이 2.1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틀은 만들어졌어요. 자, 경기가 좋아서 채권금리가 오르는 거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등락을 보일 때는 시장이 올라갔어요. 근데 8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림에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경기 외적인 변수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드리면 7월 한 달 동안에는 경제지표가 좋다, 뭐 GDP 성장률 상향 조정된다, 이 와중에 통화정책은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증시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면 8월에는 재무부 채권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난다. 특히 중장기물로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좀 슬로해지니까 9월 달에는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가 부담이 커진다. 이게 조금 슬로해지려고 하니까 FOMC에서 고금리 장기화할 거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졸트 고용보고서라든지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근 보면은 올라가는 그림은 있었지만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이 급락을 한 이유는 이런 피크아웃 같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변수와 경기 외적인 변수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를 보면은 7월
8월까지 이게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지금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8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갭을 맞추고 있었는데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덜 올라갔거든요. 여기에는 경기 변수라든지 물가 변수가 들어와 있어서 채권금리 그 등락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9월 FOMC 이후를 보시면은 텀 프리미엄이라는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채권금리보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좀 과열 양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슈나 이벤트라기보다는 심리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심리를 더 위축시킨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보면은 사상 최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매도가 너무나도 세게 나왔던 거죠. 심리적 불안감, 매도 강화. 매도가 강해지면서 채권금리가 또 오르니까 여기에 공포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또 매도를 부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심리와 수급 불안이 가세한, 물론 여러 가지 변수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폭발적인 급등세를 만들어낸 데에는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다행히 조금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매도 규모는 등락은 있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그림이라서 이런 흐름들이 더 치고 올라가는 5% 이상 치고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등락은 있겠지만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채권금리 측면에서는 이번 흐름들을 잘 버티고 나간다면 더 나쁜 그림보다는 조금씩 안정되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유가는 지금 90달러, 95달러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이건 좀 오버슈팅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80달러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정상화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려드렸지만 93, 95달러는 정점이고 85달러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 밑에서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가 불안이 좀 진정되는 그림에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큰 건 계절성이에요. WTI 국제유가 흐름들을 2000년 이후 평균 월간 수익률을 보면은 9월, 10월, 11월 달이 좀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서 좀 반등을 하거든요. 9월, 10월, 11월 달에 왜 내려가냐? 첫 번째로는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서 운전하면서 다니는 시즌이 좀 종료되는 것들. 또 하나는 중동 지방의 여름, 냉방 시즌이 끝나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좀 진정되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계절성이 나왔고 또 하나는 3분기에 왜 이렇게 튀었냐. 수요가 많으면 마이너스고요. 공급이 많으면 플러스인데 이게 수요 초과 국면이 제일 셌어요. 3분기가. 그러다가 4분기엔 좀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또다시 공급이 많은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당분간은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그림들 안에서 최근 여기서도 수급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순매수가 급증을 하면서 유가가 올랐는데 지금 매도가 바닥권이라서 지금부터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환경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연말까지는 80에서 85 반등을 좀 더 한다 하더라도 90달러 초반 그 정도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80달러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물가 측면에서 연말까지는 유가가 더 상방 압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월 FOMC 이후 이제 채권 금리 급등 전개되었다고 하셨는데 통화정책 부담은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FOMC 보고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랑 얘기했던 거는 파월 전 주장도 이거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장이 불확실성을 너무 세게 던져줬다고 보고 있어요.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4분기 전망을 보시면은 4분기는 확인할 게 너무 많다. 경기, 물가, 통화정책, 중국 경기, 부동산 위기, 한국 실적, 수출 막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이걸 다 흐트러놓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던져줬다라고 하는데 좀 정리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년 금리 인하는 100bp 분기마다 한 번씩 할 거예요 라는 그림은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어요. 이게 첫 번째 부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 보고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을 후퇴시킨 이유가 경기가 너무 좋아서라는 이유가 될 수 있었어요. 6월 달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1% GDP 성장률, 그러니까 올해 23년 GDP 성장률을 1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2.1로 상향 조정했어요. 보통 23년치를 이 정도 올리면 24년은 좀 내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24년도 1.1에서 1.5로 엄청나게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24년은 안 내렸어요. 24년, 25년을 썸해보면은 이전에 봤던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하는 거고 블룸버그 전망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연준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렸어요. 그러다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짜잔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중립금리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더 금리 인상이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을 했고, 또 하나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 시점을 후퇴시켰구나 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다 흐트러 놓은 거죠.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니야,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 전망, 통화 정책,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게 다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영하는 것은 이 회색 선을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있어도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많아봐야 2번이야. 연준이 말한 것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기준금리 장기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이고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경기 침체가 오는데 금리 동결이야. 큰일 났어 라는 생각을 시장이 되게 공포스럽게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그림은 블룸버그,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걸 보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빨라질 거고 금리 인하 폭도 커질 거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이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금리 동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진짜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 동결, 경기 침체 요게 반영돼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되게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2년 3월, 작년 3월에 23년에는 기준금리가 2.8%일 거예요 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물가가 더 오르고 경기는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온 겁니다. 처음부터 5.6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경기 상황과 물가 상황 이유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변할 수 있는데 9월 FMC 때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동결, 경기는 침체, 이거에 대한 공포심리가 좀 세게 들어왔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얼마나 반영됐을까? 일단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권금리를 보자.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같은 경우는 9월 20일 FMC 때 삐쭉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걸 본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외적인 변수들이 채권금리 상방 압력을 자극했다. 그게 심리와 수급이다.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채권금리 하향 안정 지속될 걸로 예상하신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심리와 수급 변수에 의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는 채권 발행 많이 한다, 유가 상승, 그리고 매파적인 통화정책 스탠스 요 세 가지 팩터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팩터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후행적으로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요게 3분기 GDP 성장률이 삐쭉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지난주만 해도 이게 1.9 정도였고요. 전년 대비는 2.2, 2.1 정도였어요. 지지난주만 본다 하더라도 2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둔화될 거야 라는 그림에서 아니야 3분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3분기 7월 이후부터 7, 8, 9월 달에 채권금리가 상승했던 이유가 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 이것도 변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방향성을 보면 전분기 대비 염려율이 이 정도로 오르면 좀 레벨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다운되는 그림이고, 그래서 경기 방향성이 우하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채권금리가 5% 이상 그림을 그려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전반적인 경기 트렌드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좀 움직일 텐데 특히 7월 달부터는 경기 변수를 좀 반영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 좀 둔화되는 그림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채권금리 방향성은 좀 완만하긴 하겠지만 우하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 아까 심리와 수급 변수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악재만 반영하고 있어요. 악재만. 일단은 채권금리가 팡 튀기 시작한 시작점이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이게 너무 잘 나왔어요. 49가 나왔는데 예상 47.7, 8월 47.6보다 퉁 튀어오른 거거든요. 너무 잘한 거죠. 특히 생산과 신규 주문이 올라왔고 가격과 운송 시간이 떨어져서 물가는 안정되는데 제조업 경기는 회복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 없애버리고 뭐야 고용 튀었네? 고용이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네? 큰일 났네? 통화정책 더 매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심리를 막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와 심리와 수급 불안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좀 형성되면서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깨진 거는 또 고용이에요.
고용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또 4.8을 넘는 뭐 작년에 4.9 근처까지 가는 그림을 보였다가 그 다음날 ADP 민간 고용이 안 나왔다라고 하니까 퉁 떨어졌거든요. 고용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고용 지표들이 확인되면 될수록 시장은 좀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월 12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코어 물가는 4.3에서 4.1로 또 떨어지는데 그동안 이렇게 반등을 했던 CPI, 헤드라인 CPI라는 지표가 3개월 만에 좀 꺾인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확인되면 와, 우리가 통화정책이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좀 너무 많이 했구나. 그리고 경기는 좀 쿨다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채권금리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고 좀 반등 시도에 나서지 않을까 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도 요즘에 많이 올랐죠. 올랐죠. 달러는 이제 앞으로 진정될까요? 달러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권금리는 미국 채권금리는 미국 경기를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달러 환율 외환시장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멈춰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얘는 강해지고 얘가 좋아지면 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그림이 나와서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를 밀어올릴 만큼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들어왔다. 107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림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여기 이쪽 서준인 뭐 108, 110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헤드앤숄더 패턴처럼 이렇게 봉을 만들고 좀 등락을 보이다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됐는데 반해서 유럽은 떨어졌습니다. 달러화 인덱스 구성하는 거의 57%가 유로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유럽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확 튀어 올라버린 거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그림들이 계속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24년 전망치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둔화되고 유로존은 좀 반등을 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요. 한국은 23년 같은 경우는 한국이 1.2인데 미국이 2.1이에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4년을 보면은 한국이 2.2, 대만도 2.98, 미국은 0.9. 이게 좀 역전이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24년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보다 유로존 GDP 성장률이 우위를 보이고 기준금리 격차도 1.25에서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이 나오면서 좀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텐데 여기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채권금리처럼 후행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원래는 23년 3분기가 GDP 성장률도 1.6, 1.3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었는데 전망치가 바뀌면서 이게 2.2로 튀어올랐죠. 그래서 3분기 때 달러가 강하게 올랐다. 근데 4분기부터는 이 갭이 좁혀지니까 방향성은 우하향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위안화 원화는요? 자, 많은 분들이 달러가 강세니까 위안화 원화는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점은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 위안화랑 원화는 좀 덜 올랐어요. 이게 같은 방향성이긴 했지만 달러가 이렇게 오를 때 위안화와 원화는 천천히 올랐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흐름들을 보면 달러하고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왔고 한국 경제 지표들도 뭐 수출을 보면 예상보다 잘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들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중국은 반등하고 미국은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7.3 위안에서 등락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7.1 위안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좀 이탈하면서 7위안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연말쯤에는 좀 갈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통화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림인데 GDP 성장률 격차가 이게 좁혀지고 마이너스 한국이 좀 더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아까 보셨던 달러와 위안화보다도 얘가 조금은 낮은 레벨이죠. 1360원까지 튀는 그림들이 나왔지만 1345원, 50원 지지력 테스트 하다가 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내려가서 올해 안에는 1320원대 좀 더 세게 내려간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1250원대 지지력 테스트하는 계단식 하락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원달러율, 위안화율을 정리드리면 전반적으로 퉁 튀었다 쉬었다 쭉 올라왔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반등은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헤드앤숄더라 그래서 산처럼 모양을 만들고 우하향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달러율이나 위안화도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되게 아픈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은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바텀라인에 있구나. 채권과 달러는
고점 라인에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권 금리랑 달러에 시달린 이제 증시는 현재 위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제 충분히 저평가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더 떨어져서 이제 기다려야 되나요? 2400선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바텀라인이라 말씀드리는 게 쭉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래서 이경민 팀장이 그동안 좋게 봤었는데도 뷰를 꺾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편해진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린 이유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17까지 떨어졌다 19로 조금 반등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했을 때보다 더 낮은 레벨이에요. 극단적인 공포심리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2022년 11월 수준까지 코스피도 최바닥을 찍었을 때 레벨까지 심리가 내려와 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룸이 훨씬 더 큰 거라서 지금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표는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 시장 등락이 이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저점에서 반등을 할 때는 시장이 내려가고 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저점에서 또 올라왔죠. 이게는 좀 내려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가장 좀 찜찜하고 조금 뒷맛이 조금 흐릿한 씁쓸한 그림을 보여줬던 게 요거 때문이거든요. 이건 중기지표입니다. 중기지표인데 얘가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동안 얘는 계속 바닥권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리스크오프 시그널 나올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대기 모드였는데 이게 한번 튀어 올랐거든요. 이게 0.5에서 보통 반등을 할 때 이렇게 분기점을 한번 잡아주는데 지금 0.5까지 다 와서 중기지표는 분기점, 단기지표는 고점권에 와 있어서 지금은 리스크 오프 시그널보다는 리스크 온 시그널이 임박했다, 멀지 않았다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빅스 지표도 20까지 튀었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채권과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렸는데 요 무브 지수는 채권 변동성, CBX는 외환 시장 변동성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최근 팡 튀었어요. 이거 팡 튀었는데 9월 중순까지는 채권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변동성이. 그럼 이 방향성 위쪽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튀는 그림이 나오면서 최근 급등세는 좀 오버 슈팅한 거다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게 좀 내려가면서 좀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이런 그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최악의 투자 심리 그리고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왔다는 리스크 지표들, 변동성 지표도 박스권이라든지 분기점에 위치한 그림들이 있어서 지금은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특히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코스피는 10배 깨졌습니다. 보통 장기 평균이라고 하는 레벨이 10배 수준이거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지금 2400선 초반까지 내려온 그림들이 오래 가기보다는 좀 여기서 바닥을 잡고 반등 시도를 하면서 2500, 2570포인트 돌파 시도는 충분히 매력도만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룸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팀장님이 생각하신 예상 흐름은요, 앞으로? 불안정한 건 맞아요. 지금 막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동평균선들이 우상향하고 있고 상승 추세다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4300선, 4200선 후반에서 지지력을 받고 반등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4200선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등락을 보이긴 하겠지만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긴 했는데 하락 추세의 바닥 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얘가 코스피랑 좀 비슷하거든요. 13,200선, 13,000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여기 깨진다 하더라도 12,700선 정도에선 바닥을 잡아줄 수 있어서 여기서 추가 급락하기보다는 지금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점진적으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 장기 평균 10배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400선을 깨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패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여기서 쭉쭉 떨어져서 2350, 2300을 깨고 2200으로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밀린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좀 언더슈팅이지 여기서 더 내려가는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반등 시도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채권, 달러, 그리고 심리, 리스크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나빠져도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라는 시그널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확실성 완화로 반등은 가능한데 어쨌든 연중 고점까지 가려면 반등 동력은 필요할 텐데 네. 어떤 변수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반등에 힘을 줄까요? ISM 제조업지수에서도 좋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악재만 반영했잖아요. 최근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눌려버리고 미국 채권금리, 달러 인덱스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국과 중국 변수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한국을 보시면요. 수출이 잘 나왔어요. 작년 12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7월을 저점으로 8월, 9월 달에 올라오는 그림이었고요. 전년 대비 변화율도 마이너스 4.4%, 일평균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2%, 플러스 반전에 가까워지는 그림들이 나왔고 작년 10월 524억 달러를 기록했던 10월 수준을 보면 여기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520달러, 억 달러 밑으로 가면 반은 거 8월보다 더 낮은 그림만 아니라면 잘하면 10월 달에도 전년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 반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괜찮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22년 9월 이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과거 평균을 보면 파란색이 매년 그랬어요. 9월 달에 한번 튀고 10월 달에도 이 튄 그림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림이긴 하지만 연중 최고치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레벨까지 떨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9월 달에 10월 달에 매년 이러냐? 9월 달에는 10월 초에 있는 국경절 이때 소비가 많으니까 9월 달에 주문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제 11월 달에는 또 뭐 있죠? 관군제가 있죠. 관군제 주문이 많으니까 미리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절성이 있어서 10월 달까지 수출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과 지수 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때는 지수가 좀 고평가 구간, 이때는 지수가 좀 저평가 구간이었고 지금은 다시금 지수가 저평가된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수출 모멘텀이 조금만 더 살아나 준다면 증시는 코스피 시장만의 자체 동력은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전체 수출은 22년 9월하고 비슷해졌어요.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도 중국 수출 나쁘다 하지만 7월을 저점으로 8월, 9월 올라와서 작년 10월 수준까지 올라왔고 미국 수출은 뭐 전년 대비 뭐 엄청나게 올라왔고 특히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4억 7천만 달러로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을 저점으로 8월, 9월 탁 튀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이걸 빼고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다행이란 것은 핸드폰, 뭐 신제품도 나오고 해서 그러긴 한데 작년 10월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자동차가 잘 버티죠. 자동차 업종들이 잘 버팁니다. 3개월 연속 수출 금액이 좀 둔화됐는데 9월 때는 한번 올라왔어요. 반등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들이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와서 대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막 밀리고 눌리고 있지만 한국 증시만의 흐름들은 조금은 회복되는 그림 그리고 10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반전하게 된다면 여기에 좀 더 무게감이 실면서 반등에 힘이 실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